이제 오늘부터 얘기를 해야 될 거는 기본적인 집합의 연산과 집합을 해석하는 방법들은 이미 지난 시간 수업으로 다 끝이 났어. 오늘부터는 이제 집합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돼. 그 집합의 활용. 실제로 집합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 근데 이걸 굳이 집합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집합의 활용이라는 거는 주로 문제풀이에 적용이 될 거야. 그래서 문제풀이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 유형별로 대략적으로 정리만 좀 해놓고 아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돼. 그러면 오늘 이제 정리해야 될 유형이 이제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게 지금 3가지 유형이 나와 있거든. 그 3가지 유형 중에 한 문제가 시험에 나올까 말까. 아니다.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데 2문제는 나올까 말까 정도야. 그러니까 별로 생각보다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아 이렇게 풀 수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면 돼. 자, 첫 번째 유형이 뭐가 될 거냐면 배수와 약수에 대한 집합이야. 배수와 약수에 대한 집합. 그러면 이 배수와 약수에 대한 집합을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하거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소들을 일일이 다 나열하는 방법. 원소 나열법이지. 기억나지? 원소 나열법을 이용해서 원소들을 써보는 게 제일 빨라. 이게 제일 확실해. 확인되죠? 자, 근데 만약에 원소를 쓰기가 너무 이건 귀찮을 것 같아 라고 얘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뭘 이용하면 되냐면 우리가 중학교 당시에 배수와 약수의 뜻에 대해서 배웠거든? 배수의 뜻이 뭐야? 곱해서 만든 수.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 그 배수와 약수들을 가지고서 이제 뭘 했냐면 공약수랑 공배수를 찾았지. 그 공약수와 공배수에 대한 의미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공배수와 공약수의 성질을 이용하겠구나. 요 정도야. 요 정도만 기억해주면 돼. 성질을 이용한다고 해서 뭐 되게 거창하게 뭐 숨겨진 우리가 몰랐던 게 있나? 이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자. 4와 6의 공약수를 찾고 싶어. 누굴 찾으면 돼? 4와 6의 최대 공약수를 알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은 전부 다 공약수잖아. 즉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되지. 그럼 4와 6의 공배수를 찾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최소 공배수 찾으면 되잖아. 딱 그거의 끝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소 공배수, 공배수 중에 최소가 되는 애, 공약수 중에 최대가 되는 애 2개를 찾고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돼요? 그럼 자, 요 내용만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거기 나와 있는 문제가 지금 9번 문제 보이죠? 9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9번에 나와 있는 문제 보면은 자연수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그랬지? 그럼 내가 만약에 A2라고 쓰면은 어떤 집합이야? 2의 배수 집합이야. A7이라고 쓰면 7의 배수 집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 A3와 합집합 A6 그리고 다시 교집합 A4와 합집합 A12 이거랑 같은 집합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씩 앞에서부터 해석해 나가면 돼. 자, 여기 보이는 A3와 A6 사이의 합집합 둘을 합치라는 얘기거든.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돼? 3의 배수 집합이랑 6의 배수 집합을 다 합치면 누구의 배수의 집합이 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거를 합치면 뭐지? 라는 의문이 들잖아? 써보라는 얘기야. 많이 써볼 필요도 없어. 그냥 A3 한 4개만 적어봐. 3, 6, 9, 12 등등등 이렇게 되겠지? A6 한 4개만 적어봐. 6, 12, 18 등등등. 그러면 어때? 겹치지? 그러니까 얘네 둘을 합집합하면 누가 된다는 얘기야? A3만 나온다는 얘기잖아. 확인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둘의 집합을 합쳤다는 얘기는 3의 배수의 원소, A3의 원소랑 6의 A6의 원소가 모두 다 들어와야 되지. 3의 배수도 돼야 되고 6의 배수도 돼야 되지. 결국 뭐야? 3과 6의 최소 공배수 찾으라는 얘기니?
맞니? 아니지. 3의 배수 다 가져오고 6의 배수 다 가져올 거잖아. 3과 6의 최소 공배수는 6이잖아. 6의 배수를 찾아버리면 3의 배수에 있던 이런 짜투리 애들 어떻게 돼? 포함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직접 나열을 해보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는 찾았더니 앞에 있는 애는 A3가 되겠구나. 확인돼요? 자, 그럼 다시 A4랑 A10이야. 4의 배수 굳이 써보지 않아도 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4, 8, 12, 16, 20 등등등. 12의 배수 12, 24, 36 등등등. 그럼 이번에도 12의 배수가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 4의 배수 안에 포함이 돼 있지. 그러면 내가 4의 배수의 집합만 찾아내면 12의 배수까지 다 합친 게 되겠구나. 되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긴가민가 하면 안 돼. 이건 헷갈리는 순간 진짜 막 터져 나간다. 여기까지 확인돼요? 자, 그럼 이제 다시 A3와 A4 사이의 교집합이지? 자, 교집합은 뭐야? 공통인 거 찾아라는 얘기지. 즉 3의 배수 돼야 되지. 4의 배수도 돼야 되지. 이 교집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제 얘가 되겠지. 왜? 3의 배수 돼야 되지. 4의 배수도 돼야 되지. 양쪽 모두에 들어가 있으니까 3과 4의 공배수.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A12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헷갈리잖아? 그러면 적어놓은 거 보면 돼. 3, 6, 9, 12, 15, 18 가는 거잖아. 4의 배수는 4, 8, 12, 16 가는 거잖아. 그럼 뭐야? 12 겹치고 공통된 거고 24 공통된 거고 36 공통된 거니까 12의 배수네? 하고서 찾아줘도 된다는 거야.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보자. 하나 더 해보고 할 거야. 어디로 가냐면 이번에는 유형 9번 32쪽이거든? 마음에 드는 거, 복잡해 보이는 거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있어요? 52번이라고 하겠지? 알았어. 52번 해보자. 자, AM은 아까 봤던 거랑 똑같다. M의 양의 배수. AN도 N이 좀 다르네. BN이 약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번에는 배수와 약수가 섞여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P가 A4와 A5 사이의 교집합의 부분집합이래.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해석해서 P부터 찾자. 자, A는 배수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4의 배수, 5의 배수. 공통된 거 찾는 거지. 그럼 누구의 배수일까? 그렇지. A20이 될 거야. 그리고 AP가 이제 A20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이때 P가 될 수 있는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애 찾는 거지? 자, 20의 배수는 20, 40, 60, 80 갈 거거든? 그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애 중에 일부분만을 따로 빼란 얘기야. 그게 바로 P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P는 최소 얼마일까? 자, 이렇게 보자. A20이라는 녀석을 나열해보면 20, 40, 60, 80, 100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AP라는 얘기는 P의 배수가 되는 거거든? P의 배수야. 어떤 수의 배수 중에 여기 있는 애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애들,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일부분만을 포함하고 있는 애가 필요해. 그러면 P가 40이면 될까 안 될까? 되겠지? 40의 배수 찾는 거면 40, 80에서 일부분만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맞죠? P가 15면 될까 안 될까? P가 15면 15의 배수 찾는 거잖아. 15 있어? 없지? 그럼 부분집합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단 얘기니까.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애들만 찾아주는 게 P란 얘기지. 확인돼요? 그럼 P의 최소, 가장 작은 P값 얼마라고 생각하면 될까? 20이야. 왜냐면 20 골라버리면 20의 배수 20, 40, 60, 80 다 되잖아. 즉 전체를 다 고르는 P20이 P20의 부분집합이다. 가능하잖아.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P의 최소값은 20.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번에는 B의 Q가 다시 부분집합이래. 누구의 부분집합이냐면 B의 20과 B의 30 사이의 부분집합이래. 교집합의 부분집합. 확인됐죠?
그럼 이번엔 B라는 집합은 약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럼 20의 약수와 30의 약수의 공통부분 찾으래. 그럼 20과 30에 뭘 찾으면 돼? 최대 공약수. 얼마야? 10이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B 10이 되는 거지. 그러면 B10 우리가 원소로 나열해 보면 1, 2, 5, 10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도 Q의 약수의 집합인데 걔가 부분집합으로 포함이 돼야 된대. 즉 이 녀석의 부분집합 중에 Q가 될 수 있는 최대값 찾는 거네. 얼마일까? Q가 만약에 20이면 20의 약수의 집합이지. 20의 약수의 집합이 이거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20은 안 되네. 그러면 쭉 내려서 만약에 5면 5의 약수의 집합이잖아. 그럼 1호 부분집합 되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 1, 2, 5, 10이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이 1, 2, 5, 10이라는 녀석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거 외에 추가적인 원소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다시 말하면 10의 약수들 중에서 Q를 고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Q가 10의 약수가 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Q가 될 수 있는 최대는 당연히 얼마겠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이렇게 집합 사이의 관계를 천천히 생각을 해보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지금 숫자 하나씩 맞춰보면서 갔었잖아. 근데 얘네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되고 하지만 추가적인 다른 애가 원소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다시 말하면 20의 배수 중에서 P를 골라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 자체를 해석을 해나가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 해석은 문제 풀면서 해보고 안 되면 또 얘기해. 천천히 해볼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배수와 약수에 대한 집합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실제로 내신에서는 잘 안 보이고 모의고사 쪽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럼 내신에서는 어떤 문제가 주로 나오냐면 바로 두 번째 유형이거든. 부등식을 이용하는 거야. 얼른 와. 부등식을 이용한 풀이야. 이게 어려워. 그리고 힘들어해. 여러분들이. 성능! 얼른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 주희 요새 뭐 마음에 뭔가 짐이 있냐?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점점 표정이 되게 어둡지? 시험을 못 봐서 그래? 혼났어? 좀 막막해지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말은 막막함이 끝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아직 너의 인생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은 다 끝나지 않았어. 원래 1학년 1학기부터 1등급을 계속 쭉 맞으면서 끝까지 유지를 하는 게 제일 베스트기는 해. 근데 사실 쉽진 않잖아. 근데 어떤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도 있어. 1학년 때 1, 2학기 시험을 합쳐서 평점이 1.04 막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2등급 하나가 껴있거나 아니면 다 잃은 거야. 그런데 2학년, 3학년 들어가면서 2등급이 하나씩 늘어나. 그렇게 된 내신 성적부가 있고 1학년 때 3, 4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1학년 2학기가 되니까 2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을 하네. 2학년 1학기가 됐더니 1이 보이기 시작을 하네. 3학년이 됐더니 1, 2가 주류네. 이렇게 되면 내신 성적부가 하나 있잖아. 그러면 나도 사정관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보통 사정관들이 얘기를 해주기로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등급이 상승하는 성적표 있지. 내신 기록부가 훨씬 더 고평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어떤 점이냐면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학생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내 진로를 찾아서 그걸 위해 점점점 노력하면서 성적이 상승을 했구나. 이 학생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학생이구나 라고 판단을 내린다.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부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던 거는 그거야. 시험 무조건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남은 시험들을 계속해서 조금씩 잘 보면 돼. 그 올라가는 폭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력해봐. 아직 안 끝났어. 방학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들 다음 학기를 보통 많이 결정을 해. 그래서 방학 때 최대한 사실 방학이니까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막 하거든. 근데
딱 이 생각만 하면 돼. 고등학교 3학년 겨울에 11월에 수능을 보고 나잖아? 그러면 11월 달에 수능이 딱 끝나는 순간부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 끝나는 순간 끝이야. 언제까지 끝이냐면 3월까지.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그럼 그 사이에 뭘 하게 되냐면 그 사이에 그냥 니네가 수능 보면서 준비했던 노력의 반 정도를 들여서 논술이나 면접을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낸 서류들을 평가를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진짜로 할 게 없는 거잖아. 내 손에서 뭐 어떻게 뭔가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때 미친 듯이 놀면 돼. 그때 놀고 자고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그때를 위해서 참자 하면서 계속 참으면서 가야 돼. 참 안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거지. 근데 한편으로는 누구나 다 그렇게 했어. 해야지. 어떻게 해.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해야지. 미래를 위해서. 참 속상한 일이지. 어쨌든 부등식을 이용한 집합의 활용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될 건데 이게 어려워. 그래서 풀이하는 방법을 잘 봐둬야 돼. 실제로 이게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1학년 1학기 때 2차 부등식 우리 시험 봤지. 그 2차 부등식을 제대로 풀면 이걸 손을 못 대. 근데 그럼 이 문제 하나가 나오면 버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명제 단원에 넘어가서 또 나와. 이게 함수 단원에 넘어가서 또 나와. 계속 등장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계속 단원마다 문제들이 유형이 하나 두 개씩은 꼭 가지고 있으니 무조건 풀어낼 줄 알아야 돼. 연습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그냥 다른 거 진짜 없어. 우리 그냥 순수하게 2차 부등식의 풀이법을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 다른 거 없다. 자, 그러면 문제마다 이제 포인트를 잡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문제 마찬가지로 같이 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어디로 보시면 되냐면요. 10번 문제로 보면 돼. 25쪽에 10번. 자, 25쪽에 10번 문제를 보면 A라는 하나의 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설명하고 있어. X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확인됐죠? 그러면 얘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A의 원소는 X야. 근데 그 X는 이 부등식을 풀어서 찾을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이 부등식의 해가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등식을 인수분해해서 풀어야 되겠지? 풀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4보다 크다가 돼버리겠네요. 확인되셨죠? 즉, 요 범위가 뜻하는 게 바로 A라는 집합이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돼.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제 B라는 집합도 똑같이 해석을 할 거야. B라는 집합을 봤더니 B라는 집합은 골 때리네. 똑같이 조건제시법인데 X바 X의 제곱에 플러스 AX의 플러스 B가 0보다 이하라고 나왔어. 미정계수가 나와버렸네. 그러면 해 구할 수 있어 없어 우리? 못 구하지. 그래서 얘는 X라는 해를 그냥 알파와 베타 사이로 잡아놓고 요 범위가 바로 B라는 집합을 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갈 거야.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범위를 찾아놨어. 부등식으로 문제가 바뀌어버린 거거든. 다시 말하면 A, B의 뭐 교집합을 찾아라 하면은 공통범위 찾아라. 연립부등식 푸는 거네. A, B의 범위의 합집합을 찾아라. 그러면 둘의 범위 합치면 되겠네. 혹은 A, B의 범위에서 뭐 A 차집합 B를 찾아라. A의 범위에서 겹치는 부분 제외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바뀔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그냥 해석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좋아? 수직선이 훨씬 더 편하겠지? 그래서 항상 부등식을 이용하는 문제는 무조건 수직선을 그려야 된다는 걸 잊지 마. 수직선을 그려서 수직선에다가 표시하면서 문제를 풀 거다라는 거야. 즉 2차 부등식 원래 풀던 방법하고 동일하게 가져가겠다는 얘기야.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직선을 한번 해를 표시해보자. 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A의 범위밖에 없어. 이렇게 가는 A의 범위밖에 표시를 못할 거란 얘기지. B의 범위는 범위를 모르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지금 봤더니 A와 B의 범위를 합집합했대. 합쳤대. 그랬더니 뭐가 돼버렸어? 모든 실수가 돼버렸지.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수직선 전체가 다 색칠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야. 일단 A 영역으로 색칠한 부분은 여기밖에 없거든. 그지? 근데 B 영역이 이제 어떻게 범위가 그려져서 전체를 다 색칠해야 돼. 즉 이 비어있는 부분을 색칠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어떻게 그려주면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지 않겠니? 확인되니? 여기가 색칠한 알파, 여기가 색칠한 베타. 물론 그림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그려놓긴 했지만 알파가 반드시 여기라는 보장은 없어. 여기 와 있어도 되는 거야. 여기 와 있으면 돼, 안 돼? 이렇게 와버리면 비어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맞지? 즉 다시 말하면 알파가 최대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겠지? 베타도 최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겠지? 확인됩니까? 그럼 이 내용을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문제가 이렇게 해석이 돼. 자, 수직선 대신 X축으로 바꿔볼 거야. 좌표 평면상에서. 그 상황에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에 4가 있어. 알파와 베타라는 두 개의 숫자가 분명히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는 그래프로 이차 함수로 그려지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즉 이렇게 그려버린 상태에서 이 관계식 fx라는 이 관계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음수가 되거나 얘가 여기 와서 0이 되거나, 다시 말하면 f의 마이너스 1이 0보다 이하고 마찬가지로 f의 4를 대입한 게 0보다 이하가 되는 근해분리라는 관점에서도 그래프를 접근해서 문제를 해석하는 게 가능해지겠지. 여기까지 확인돼요? 두 가지 방법 중에 아무 걸로나 하나를 해석해서 우리는 a 플러스 b 값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우리가 전부 다 해석한 게 아니었단 말이야. 왜 전부 다 아니냐면 우리는 지금 합집합이 실수 전체라는 것만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나갔을 텐데 뒤쪽을 봤더니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 어떤 조건이 나와 있지?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지? 교집합은 어떻게 돼 있대? 문제 봤더니 X바 X가 4보다 크고 5보다 이하로 나와 있다고 나왔지? 즉 다시 말하면 공통범위가 존재하게끔 겹친다는 얘기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 보이는 이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을 메꿔주면서 요만큼이 겹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럼 요만큼이 겹치게 되는 부분이 여기잖아. 그러니까 베타가 자연스럽게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돼버리게 되겠지. 그리고 이쪽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알파가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알파가 어디로 가줘야 돼? 마이너스 1이랑 같은 저점으로 이렇게 와줘야 되겠지. 확인됩니까? 즉 알파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네. 확인돼요? 그러면 결국 B라는 집합에서의 부등식이 X가 마이너스 1 이상 5 이하의 범위로 바뀌어버리게 되겠지? 그럼 이걸 보고 다시 부등식을 만드는 거지 뭐. 확인돼요? 그러면 바로 찾아볼까? A값 얼마야? 마이너스 4겠지? B값 얼마야? 마이너스 5겠지? 뭘로 찾은 거야? 근각에서의 관계로. 그래서 A, B를 더하라고 시켰네? 그러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9구나. 이렇게 찾게 된다는 거야. 확인됩니까? 지금처럼 부등식은 나와 있는 조건들을 하나씩 다 활용하면서 실제 그냥 2차 부등식 풀듯이 따라가시면 돼요. 이해돼요? 자, 한 문제 더 해보자. 우리 또 뒤로 넘겨서 볼 건데 이번에는 또 넘어가면은 유형 10번, 53, 4, 5, 6번 나와 있거든요. 뭐 해볼까? 53, 4, 5, 6번 중에 뭐 해볼까? (56번) 해보자. 그냥 랜덤하게 고른 거지? 상이라고 써져 있어서 고른 거 아니지? 응, 알겠어. 56번. 성원아, 오늘 해야 되는 거 문제풀이하는 유형별 정리라서 잘 보고 이해 안 되면 꼭 얘기해야 돼. 자, 56번. 지금 봤더니 A라는 집합이 등장을 했지? 아예 그냥 범위를 찾아버리자. 어차피 우리 부등식으로 나왔으니까 수직선 그릴 거니까. 자, 찾아봐. X의 범위 어떻게 나와? 여러분들이 봐, 문제. X의 범위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의 범위 지금부터 찾을 거야. B의 범위 X는 어떻게 나와? K 플러스 3보다 작고 K 마이너스 3보다 큰 거니? 맞아? 요렇게. 그러면 이제 A, B의 교집합을 찾으라 그랬지? 아, 이거 공통부분 찾는 거구나. 맞아요? 그럼 자, 지금부터 수직선 그려놓고 생각하자.
자, 일단 나는 A의 범위는 확실하게 표시하는 게 가능하지? 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어. 표시했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B의 범위를 그려 넣을 건데 문제는 봤더니 A, B의 교집합, 공통 범위에 정수가 몇 개 나와줘야 된대? 1개 나와줘야 된다 그랬지? 그럼 정수가 1개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이 범위가 어떻게 그려질지 우리는 감이 안 오지? 문제에다가 정수 1개가 나오게끔 랜덤하게 그리는 거야. 그냥 막 그려보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어떤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사이에 정수가 1개 나와주면 되겠지. 이게 첫 번째. 확인됩니까? 성은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쪽으로 공통범위가 나오고 여기 사이에 정수가 하나 되게 그려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림을 우리가 직접 예상해서 그려봐야 돼. 확인됩니까? 그러면 자 이제 보자. 1번의 범위에서 보면 공통범위 여기지. 여기 사이에 정수 하나 나와줘야 되지. 그럼 여기 있는 숫자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큰 값이 k 플러스 3이 될 거고 여기가. 맞아요? 그러면 다음번 정수인 0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즉 1번의 식을 따라간다 치면 k 플러스 3이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오겠구나.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얘를 움직여서 마이너스 1에 왔다고 생각해봐. 정수가 돼, 안 돼?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등호 붙으면 안 되겠지? 근데 얘가 움직여서 0에 오게 되면은 정수가 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0에 붙어도 되겠구나. 여기서부터 k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이하다라는 첫 번째 범위가 등장하는 거야. 이해되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걸 따라가는 거야. 여기 2가 있잖아. 그러면 사이에 정수 하나 들어오면 공통범위 여기니까 1이 여기 있어야 되겠지? 0은 여기 있어야 되겠지?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작은 숫자인 k-3이잖아. 이 k-3이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두 번째 범위는 k-3이 0과 1 사이. 자, 이번엔 등호가 0 쪽에 붙어야 될까? 1 쪽에 붙어야 될까? 여러분들이 보고 찾아봐. 0쪽, 1쪽 어느 쪽에 등호 붙을 거야? 그렇지. 0 쪽에 붙게 되겠지.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풀면 K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3보다 이상이고 4보다 미만입니다. 라는 범위가 등장하게 되겠죠. 확인됐어요? 그럼 문제를 봤더니 정수가 1개가 되도록 하는 상수 K 값의 범위를 찾으라 그랬지? K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조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얘가 돼도 되고 얘가 돼도 되고 전체가 다 정답이 되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부등식 문제랑 똑같지? 단지 집합이라는 이름만 차용했을 뿐이야. 두 번째 부등식을 이용하는 문제는 이렇게 그냥 풀어내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 11번인데 세 번째 거는 사실 따로 설명할 게 없어. 왜냐면 집합이라는 연산 법칙을 우리는 4가지 배웠잖아.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그치? 근데 이거 외적으로 그냥 우리끼리 약속을 한 거야. 별을 쓰면 합집합하고 차집합하고 동시에 해라. 뭐 합집합 먼저 하고 차집합 나중에 계산해라. 이런 식으로 추가 약속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추가 약속의 종류가 어떻겠어?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겠지. 그러면 범위가 너무 많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이하게 될 때는 어떻게 풀게 되느냐? 그냥 우리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섹터별로, 영역별로 나눠서 어느 영역을 뜻하는지 우리 계속해서 찾으면서 문제 풀었었잖아. 그거 똑같이 쓰면 돼, 그냥. 확인됩니까? 그래서 얘는 맛만 보고 가자. 세 번째 유형은. 어떻게 볼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책에 나와 있는 11번 문제 보시면 돼요. 26쪽에 11번이야. 맛만 보고 갈 거야. 자, 11번 문제를 지금 보면 A와 B가 세모로 연산이 돼 있잖아. 보여요? A 세모 B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이 세모라는 연산을 지금 어떻게 계산했냐면 A와 B의 합집합에서 A, B의 교집합을 차집합하래. 확인됩니까? 이렇게 연산하는 걸로 약속을 한 거야. 자, 근데 지금 이 11번 문제는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형식이거든? 왜 중요한 형식이냐면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근데 불과 여러분들 교육과정 바로 정교육과정에서 얘를 따로 분류해서 통째로 다 외웠던 애야.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는 애야.
그래서 그 대칭 차집합이라는 용어만 빠져나갔고 이런 집합의 형태는 문제로 계속해서 등장을 해. 확인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똑같이 그려놓고 해석을 할 거야. 자, A와 B가 이렇게 있으면 A와 B의 합집합의 영역을 찾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A, B, C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얘 영역은 A, B, C가 되겠지? A, B의 교집합은 당연히 C 영역이 되겠지? 차집합 제외시켜버리면 누가 남아? A와 B 영역만 남겠지? 즉 여기와 여기야. 확인돼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A에만 속하는 원소랑 B에만 속하는 원소를 합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다시 쓰면 A차 B를 하잖아? A차 집합 B? A를 뜻하는 거잖아. 다시 B차 집합 A를 하면은 B 부분을 뜻하는 거잖아. 두 개 합친 거야.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차집합을 했는데 A, B, BA 대칭 구조가 되지? 그래서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렀던 애야. 어찌됐건 우리가 문제에서 찾으라고 시켰던 얘는 요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가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뭐 하면 돼? 1, 2, 3, 4, 5번에 나와 있는 보기들 하나씩 대입하면서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보자. A 세모 A잖아. A와 A 갖고 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 그냥 순서대로 대입하면서 보면 돼. A, B의 합집합이 아니라 A와 A의 합집합이지. 그럼 이 그림 안에서 B가 없는 거잖아. 그럼 그냥 A 영역 하나만 있겠지?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써보면 A와 A의 합집합, 차집합, A와 A의 교집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A와 A의 합집합은 A집합이지. A와 A의 교집합은 A집합이지. 차집합 제외시키고 나면 공집합만 남겠지? 그러니까 A 연산 A는 공집합이다. 1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씩 찾으면서 가는 문제인 거야. 그렇다고 이거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외울 거야? 외우려고만 하면 선생님들 가르쳐줄 수 있거든? 근데 난 솔직히 외우는 거 추천 안 하고 싶어. 그냥 니네가 직접 찾는 게 낫지. 그래서 직접 찾아봐. 나중에 외우고 싶으면 얘기해. 가르쳐줄게. 자, 두 번째 겁니다. A와 공집합이 연산됐어. A 세모 공집합이야. 그러면 B 자리에 공집합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또 해보자. A와 합집합 공집합. 차집합 A와 교집합 공집합이야. 그러면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지.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지. A에서 아무것도 없는 걸 제외시키고 나면 당연히 A가 남겠지.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얘기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럼 3번도 한번 해보자. 3번. 3번에 나와 있는 애는 뭐라고 돼 있냐면 A에다가 연산 전체 집합을 하라고 시켰어. 맞니? 그러면 얘를 우리가 다시 쓰면 A와 전체의 합집합에서 차집합 A와 전체의 교집합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A와 전체 합집합 누굽니까? 전체. 차집합 A와 전체의 교집합 A가 되겠지? 전체에서 A를 제외시키라는 얘기지? 뭐가 됩니까? A의 여집합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디귿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냥 하나씩 찾으세요. 외울 필요 없이. 확인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연산 법칙을 새롭게 정의를 내리는 문제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직접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섹터별로 직접 찾아봐. 지금은 되게 단순한 문제라서 선생님이 섹터별 일부러 안 찾았거든? 근데 이렇게 나오는 순간 만약에 A 세모 별이라고 A 세모 B라고 돼 있는 게 A다라고 물어봤어. 그럼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직접 한번 확인하면서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나머지 문제들 마찬가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집합의 활용에서 나올 수 있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인데 마지막 형태는 사실 모의고사 쪽에서 문제가 자주 나와. 그리고 시험 문제가 쉽잖아? 요 대칭 차집합 있지? 요 모양. 요 연산법, 요 연산법 따라가는 거. 요걸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딱 11번 문제 같은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와. 객관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좀 시간을 들여서 연습해 볼 만해. 근데 나머지 연산은 그냥 한번 해보면 돼. 알겠죠? 그리고 이 부등식 문제 있지? 이거 시험 문제 서술형 문제다.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풀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 약수와 배수 문제는 모의고사 거의 전용 문제. 선생님들이 만약에 모의고사 참고했다. 모의고사 문제들 한번 풀어보라고 했다. 그럼 이것까지 시험 문제 포함이야. 그러면 이 셋 중에
최소 하나, 최대 둘까지 나올 거야. 집합단원에서. 그러니까 적당히 보면서 풀 줄만 알아놓으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볼 거냐? 유한집합에서 등장하는 원소의 개수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아시겠죠? 5분만 쉬었다 보자.